안녕하세요. 오늘 작품은 고래로 유명한 천명관 작가의 단편소설 세일링을 준비했습니다. 천명관 작가는 특유의 입담과 비현실적인 상상력을 능수능란하게 배합하여 독자를 매혹하는 한국 문단의 대표적인 이야기꾼입니다. 소설 세일링은 그의 작품 중에서도 지극히 현실적이고 비루한 우리네 일상을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듯 묘사하면서 그 이면에 도사린 현대인의 불안을 날카롭게 포착해낸 수작입니다. 작품을 감상하기 전 자동차라는 공간의 상징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꽉 막힌 도로 위 밀폐된 차 안에 갇힌 가족의 모습은 마치 소통이 단절된 채 어디론가 떠밀려가는 현대 가족의 자화상과도 같습니다. 작가는 성묘하러 가는 길이라는 일상적인 소재를 통해 타인보다 더 멀게 느껴지는 가족 간의 심리적 거리와 가장이 느끼는 근원적인 고독을 집요하게 파고듭니다. 이 소설의 백미는 숨막히는 현실의 묘사가 어느 순간 몽환적인 분위기로 전환되는 지점입니다. 빽빽한 정체와 짜증 섞인 대화 속에서 서서히 피어오르는 안개의 이미지를 따라가 보세요. 우리가 인생이라는 도로 위에서 과연 어디를 향해 항해하고 있는지 작가가 던지는 묵직한 질문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작품 시작하겠습니다. 천명관 단편소설 제목 세일링입니다. 추석이 다가오기 일주일 전 대선은 경기도 광주 근처의 어느 삼거리에서 좌회전을 하려고 서 있었다. 그가 운전하고 있는 기아 카렌스 승용차에는 아내인 수경과 딸 경아가 함께 타고 있었다. 그들은 성묘하러 가는 길이었다. 광주에서 용인을 잇는 그 길은 차량 통행량이 만만치 않은 데다 신호등조차 없어 대선은 신경을 곤두세우고 반대 차로에서 차가 끊어지길 기다리고 있었다. 하지만 그곳을 지나는 차들은 한결같이 시속 80km가 넘는 속도로 질주하고 있고 좌측으로 굽어진 길은 시야가 확보되지 않아 언제 갑자기 차들이 튀어나올지 몰라 타이밍을 잡기가 쉽지 않았다. 대선은 눈을 부릅뜬 채 의자에서 등을 떼어 몸을 고추 세우고 있었다. 세상은 여름 내 머금고 있던 물기를 조금씩 잃어가는 대신 대지에서 부지런히 빨아올린 자양분을 단단한 열매로 바꾸어내기 위해 마지막 안간힘을 쓰고 있던 가을의 한낮이었다. 지금 빨리 가, 차 없잖아. 황금색 벤이 옆으로 지나가자 뒷자리에 앉아있던 수경이 말한다. 그녀는 지난 여름 홈쇼핑에서 구입한 선글라스를 쓰고 있다. 알았어, 가만히 있어. 대선은 여전히 고개를 앞으로 뺀 채 반대 차선에서 눈을 떼지 않고 대답한다. 갈색 뿔테 안경을 쓰고 있는 그의 얼굴엔 거창한 야심이 사라진 대신 회사원다운 조심성과 규칙성이 엿보인다. 그는 말하자면 행복해지기를 원하기보다 단지 불행해지는 게 두려운 나이가 되어버린 것이다. 잠시 후 카렌스가 좌회전을 하기 위해 움찔하자 갑자기 맞은편 모퉁이에서 트럭이 나타나 성난 투우처럼 달려든다. 트럭은 좌회전 따위는 꿈도 꾸지 말라는 듯 멀리서부터 경적을 울려대며 헤드라이트를 번쩍거린다. 트럭이 대서의 차를 받아버리기라도 할 것처럼 바로 옆으로 요란한 소리를 내며 지나가자 카렌스 승용차는 가냘픈 나뭇잎처럼 부르르 떨며 진저리를 친다. 개새끼. 자신도 모르게 대서의 입에서 욕이 튀어나온다. 아빠, 욕하면 나쁜 사람이야. 욕하지 마. 뒷좌석에 앉아있는 경아가 소리를 지른다. 알았어. 그런데 너 안전벨트 언제 풀었어? 빨리 매. 대서가 경아를 돌아보며 말한다. 그러게, 그냥 빨리 가지 그랬어. 수경이 옆에서 한마디 보탠다. 어떻게 그냥 가? 차가 오는데. 대서가
애써 짜증을 억누르며 말한다. 차 안 왔었잖아. 당신은 그쪽에 앉아 있으니까 안 보이지.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빨리 경아 안전벨트나 매줘. 대선은 점점 더 신경이 날카로워진다. 이때 뒤에 서 있던 승용차가 생떼를 쓰듯 빵빵거리며 왜 빨리 안 가느냐고 신경질적으로 경적을 울려댄다. 순간 대선은 다시 입에서 욕이 튀어나올 뻔하지만 경아를 의식하고 말없이 백미러를 통해 뒤에 서 있는 흰색 승용차를 노려본다. 그는 조금 전부터 울렁대기 시작한 가슴에 습관처럼 손을 갖다 댄다. 맞은편에선 여전히 쉴 새 없이 차들이 달려온다. 지금 안 오는데. 수경도 몸을 앞으로 내밀고 맞은편 차선을 살펴본다. 하지만 채 말이 끝나기도 전에 다시 택시 한 대가 모퉁이를 돌아 달려온다. 대선은 택시가 지나가면 바로 좌회전을 해야겠다고 마음먹고 운전대를 쥐고 있는 손에 잔뜩 힘을 주는데 뒤에 서 있던 흰색 승용차가 그새를 참지 못하고 중앙선을 넘어 대서의 차를 앞질러 좌회전을 한다. 마주오던 택시가 바로 코앞에서 자지러지듯 경적을 울려댄다. 대서는 목덜미와 등이 축축해지는 기분이 든다. 저거 봐, 당신도 그냥 갔으면 됐잖아. 수경이 못마땅한 표정으로 말한다. 대서는 차라리 차를 길 한복판에 버려둔 채 차에서 내려 도망가고 싶은 심정이 된다. 공동묘지 진입로에 들어서자 이미 성묘를 마치고 내려오는 차들의 행렬이 맞은편에 길게 늘어서 있다. 올봄에 시멘트로 새로 포장한 진입로는 여름 장마에 벌써 군데군데 패여 있다. 진입로 옆으론 작은 하천이 흐르고 그 건너편엔 마을이 자리 잡고 있다. 진입로가 생기기 전 성묘객들은 좁은 마을길을 통해 성묘를 다녔다. 그러다 마을 사람들이 성묘 차량을 막고 몇 차례 시위를 한 끝에 결국 관리소 측에서 따로 진입로를 만든 것이다. 물이 바짝 말라붙은 개울에는 검은 이끼로 뒤덮인 돌들이 흉하게 널려 있고 아직도 슬레이트 지붕이 남아있는 마을 풍경은 여느 시골 마을들처럼 황량하기 그지없다. 건너편 구멍가게 앞엔 한 노인이 지팡이를 짚고 서서 건너편의 성묘행렬을 바라보고 있는데 그의 얼굴에 깊게 팬 고랑이 멀리서도 선명하게 드러나 보인다. 오랜 노동과 강한 자외선이 만들어낸 주름살에는 지혜 대신 가난과 외로움이 잔뜩 묻어 있다. 어머, 길 막히는 거 좀 봐. 수경이 인상을 찌푸린다. 아빠, 나 앞에 탈래. 뒷좌석에 앉아있던 경아가 앞좌석 사이로 몸을 내민다. 경아야, 뒤로 가앉아. 대선은 뒤를 돌아보며 날카롭게 소리를 지른다. 치, 아빠는 나빴어. 경아가 입을 삐죽 내밀고 다시 뒷좌석에 털썩 주저앉는다. 경아야, 아빠는 나쁜 사람이 아니라 그냥 두려운 게 많은 사람이란다. 길가에는 꽃을 파는 행상들이 10여 미터마다 늘어서서 지나가는 차들을 향해 꽃을 흔들어 보인다. 다들 길가에 너무 가까이 붙어 있어 차에 치일 것처럼 위태로워 보인다. 그만 올라가고 대충 아무 데서나 사. 수경이 말한다. 대선은 아내의 대충 아무 데서나란 말이 귀에 거슬린다. 순간 부하가 치밀며 뭔가 한마디 쏘아붙이고 싶은데 마땅한 말이 떠오르지 않자 자신도 모르게 엑셀러레이터 위에 있는 발에 힘이 들어간다. 바닥이 팬 곳을 지날 때마다 돌조각이 튀고 차 밑바닥에 뭔가 부딪히는 소리가 들린다. 천천히 좀 가. 나보고는 맨날 운전 험하게 한다고 뭐라고 그러면서. 수경이 다시 면박을 준다. 아빠, 안전운전, 안전운전, 안전운전. 경아가 손짓을 하며 귀 뒤에 대고
계속 소리를 지른다. 알았어. 넌 좀 가만히 앉아 있어. 대서도 짜증스러운 듯 마주 소리를 지른다. 대서는 조금 더 올라가다 차를 세우기 좋을 만큼 갓길이 여유가 있는 곳에 자리 잡은 한 행상 앞에 차를 세운다. 이거 얼마예요? 여러 종류로 묶어놓은 꽃다발 중에서 중간쯤 되는 크기의 꽃다발을 가리키며 묻는다. 중간쯤이라고 해봐야 국화 서너 송이에 안개꽃이 한 줌 섞인 정도이다. 2만 원요. 청바지를 입은 고등학생 정도로 보이는 여자아이가 무표정하게 대답한다. 그녀는 챙이 넓은 모자를 쓰고 있지만 얼굴은 이미 갈색으로 그을어 있다. 비싸네. 이럴 줄 알았으면 서울에서 사오는 건데. 대서는 떨떠름한 표정으로 입맛을 다시며 여자아이의 얼굴을 쳐다보지만 그녀의 얼굴은 다른 곳을 향하고 있다. 아무리 불평을 늘어놓아봐야 깎아줄 리도 없고 다른데도 가격은 마찬가지일 것이다. 이때 경아가 문을 열고 차 밖으로 나오려고 한다. 경아야, 들어가 있어. 대서는 경아에게 소리를 지른다. 하지만 경아는 어느새 밖으로 뛰어나와 커다란 꽃바구니를 만지고 있다. 얘, 그거 만지면 안 돼. 여자아이가 경아를 제지한다. 아빠, 나 이거 사줘. 경아가 커다란 꽃바구니를 가리키며 말한다. 알았어. 아빠가 사갈 테니까 넌 빨리 차에 가 있어. 뭐해, 빨리 아무거나 사지. 수경이 창문을 내리고 말한다. 그럼 이건? 대서는 조금 작아 보이는 꽃다발을 가리키며 여자애에게 묻는다. 15,000원요. 역시 여자아이가 무표정하게 대답한다. 그럼 이건? 대서는 꽃다발이라고 해도 되는지 모를 만큼 작은 꽃묶음을 가리키며 묻는다. 10,000원요. 대서는 아버지 무덤 앞에 2만 원을 바쳐야 할지 10,000원을 바쳐야 할지 잠시 망설이다 곧 15,000원으로 결정한다. 거대한 축구 경기장을 연상케 하는 공동묘지는 산꼭대기부터 아래로 계곡을 따라 둥글게 펼쳐져 있고 성묘객들이 타고 온 차들이 길가에 아무렇게나 세워져 있다. 입구에 서 있는 커다란 밤나무 가지에는 밤송이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지만 워낙 송이가 작아 그 안에 밤이 들어있을 것 같아 보이지는 않는다. 대서는 한 손에 북어포와 소주가 담긴 비닐봉지를 들고 다른 한 손에는 꽃다발을 든 경아의 손을 잡고 그의 아버지가 누워있는 맨 꼭대기 산등성을 향해 올라간다. 경아는 소풍이라도 나온 것처럼 신이 나 분홍색 배낭을 메고 깡충거리며 잘도 따라온다. 경아가 메고 있는 앙증맞은 배낭 안에는 차 안에서 먹을 과자와 음료수, 그리고 심심할 때 읽을 동화책까지 들어있다. 8년 전 대서의 아버지가 머릿속에 번진 종양을 수술한 지 이틀 만에 죽었을 때 그의 가족은 평생 가난한 농부로 살아온 가장의 죽음에 대해 아무런 준비도 하지 못했었다. 그날은 공교롭게도 새로운 해가 시작되는 첫날 1월 1일이었다. 그때 대서는 크리스마스 날 저녁이든 자신의 생일날 아침이든 사람은 아무 때나 죽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장례식 날 처음 이곳을 찾은 대서의 가족은 계곡을 향해 몰아치는 매서운 바람과 공사가 채 끝나지 않아 여기저기 파헤쳐져 황토가 붉게 드러난 황량한 풍경 때문에 모두들 마음속에 깊은 상처를 입었다. 수원에서 지업사를 크게 하는 고모는 오빠를 어떻게 이런 데다 모실 수 있냐고 사정이 어려우면 진작 자기한테 얘기를 하지 그랬냐고 울면서 대서를 원망했다. 생전에 오빠에게 양복 한 벌 해준 적 없는 그녀였지만 입관을 할 때 갑자기 관이에 엎어져 오빠 미안해요. 내가 죽일년이야. 내가 죽일년이라고 하며 자신의 가슴을 두드리며 울부짖는 통에 상주와 문상객들을
모두 민망하게 만들기도 했다. 푸른 잔디도 풍성한 슬픔도 없는 가난한 장례식이었다. 몇 년 사이에 공동묘지는 곧 빈자리를 채우고 푸른색으로 덮여갔지만 성묘를 올 때마다 대선은 그의 겨울 혹독했던 장례식 풍경이 떠올라 자신도 모르게 몸이 움츠러든다. 천천히 좀 가. 힘들어 죽겠어. 뒤에서 따라오던 수경이 멈춰서서 숨을 헐떡거린다. 자기 아버지는 왜 그렇게 높은 데 있어? 이런 데 모셨으면 좋잖아. 아직 빈자리도 많은데. 대서가 돌아보자 수경은 아래쪽에 있는 넓은 묘지들을 내려다보고 있다. 그곳은 그의 아버지가 있는 자리보다 3배가 넓고 꼭 3배가 비싼 1등석 자리이다. 저 여자는 여기 온 게 몇 번째인데 올 때마다 똑같은 소리를 하지? 대서는 뒤를 돌아보고 있는 수경을 산 아래로 왈칵 밀어버리고 싶은 욕망을 억누르며 경아의 손을 잡고 가파른 길을 꾸역꾸역 올라간다. 무덤 앞에 도착하자 작은 묘비명 앞에 놓여있는 2만 원짜리 꽃다발이 눈에 들어온다. 동생이 다녀간 것이다. 대서는 성민이 다녀간 흔적을 보는 순간 덜컥 가슴이 내려앉는 듯한 기분이 든다. 삼촌, 벌써 왔다 갔나 보네. 뒤따라온 수경이 말한다. 대서는 자신의 아내가 언제나 필요 없는 말을 하는데 특별한 재주가 있다고 생각하며 말없이 비닐봉지에서 북어포와 소주병을 꺼낸다. 잠받침은 안 갖고 왔어? 그 안에 없어? 수경이 바닥에 털썩 주저앉는다. 대서는 뭔가 한마디 더 하려다가 입을 다물고 옹색한 무덤 앞에 앉아 잔을 따른다. 경아야, 할아버지한테 절해야지. 경아도 옆에서 대서를 따라 제법 얌전하게 절을 한다. 모든 게 엉터리 같지만 어쨌거나 그걸로 행사는 끝이 난다. 기껏 1분도 안 돼 끝나는 행사를 치르느라 3시간씩이나 걸려서 오다니. 그대로 무릎을 꿇고 앉아있는 대서는 잔받침도 없이 잔디 위에 아슬아슬하게 놓여있는 술잔을 바라보다 문득 가슴이 먹먹해지며 울고 싶은 기분이 든다. 하지만 오늘은 울만한 날이 아니다. 대서는 재빨리 잔을 거두고 자리에서 일어선다. 그만 가자. 대서가 경아를 돌아보며 말한다. 벌써 가? 잠깐만 앉았다가. 힘들어 죽겠어. 절도 안 한 수경은 옆에 무덤에 기대 앉아 있다. 아빠, 나도 다리 아파. 경아가 대서의 다리를 붙잡는다. 알았어. 조금 앉아 있다 가자. 대서도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담배를 꺼내문다. 대서가 앉아있는 무덤 근처에는 몇 그루의 노간주 나무들이 서 있고 그 사이를 빠르게 오가는 참새들이 갑작스런 사람들의 행렬에 놀란 듯 시끄럽게 지저긴다. 진입로로부터 울렁대기 시작한 가슴은 아직도 가라앉지 않고 있다. 대서는 밑에 내려가면 무엇보다 먼저 차 안에 놓아둔 목캔디를 먹어야겠다고 생각한다. 인사부에 있는 최 차장은 그가 자주 가슴이 울렁대는 것은 심장에 화를 입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뭔가 심한 스트레스를 받거나 충격적인 일을 겪었을 때 심장에 무리가 오게 되는데 그럴 때는 단 것을 먹으면 좋다는 얘기도 했다. 대서는 한 손으로 두근거리는 가슴을 누르며 자신이 갖다 놓은 꽃다발 옆에 나란히 놓여있는 동생의 꽃다발을 다시 한번 쳐다본다. 대서는 동생의 얼굴을 본 지 4년이 넘었다. 아이들을 상대로 합기도 도장을 운영하던 성민은 당시 무리하게 큰 도장을 얻는 바람에 경제적으로 매우 쪼들렸다. 그는 대서에게 엄마가 살고 있는 집을 담보로 은행에서 돈을 얻어달라고 했다. 하지만 대서는 동생의 부탁을 들어줄 수가 없었다. 무슨 일이든 저질러 놓고 늘 뒷감당에는 대책이 없는 성민이 미덥지가 않았던 것이다. 동생의 마음을 상하지 않게 하려고
완곡하게 거절을 했지만 결국 말다툼이 오갔고 목소리가 커지자 상황은 걷잡을 수 없게 되어갔다. 대서가 목에 핏대를 세우며 바락바락 대드는 성민의 따귀를 올려붙였고 성민은 대서를 노려보다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나가버렸다. 아무 때나 울뚝불뚝하는 대신 뒤끝이 없는 동생이라 시간이 지나면 곧 풀어질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걸로 끝이었다. 성민은 2번 다시 대서에게 연락도 하지 않았고 집에 찾아오지도 않았다. 시간이 조금 흐른 뒤에 대서가 먼저 화해를 시도했지만 성민은 아예 전화를 받지 않거나 받더라도 말투가 냉랭하기 그지없었다. 알고 보니 그가 대서에게 서운해하는 점은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 성민이 결혼하기 전 대서의 집에 얹혀 살 때 대서와 수경이 보여준 태도나 성민이 결혼했을 때 보태준 돈의 액수, 심지어는 아버지의 장례식 때 들어온 부조금의 처리 문제 등 여러 가지로 대서에 대해 감정이 뒤틀려 있었다. 그는 대서가 걸핏하면 자신을 무시하고 매사에 이기적으로 행동해왔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대서는 그가 오래전부터 차곡차곡 쌓아온 앙금의 두께가 만만치 않다는 걸 깨달았다. 그는 자신의 마음을 몰라주는 동생이 서운하기도 했지만 무엇보다 먼저 오해를 풀고 자신을 해명하고 싶었다. 하지만 이미 성민은 마음의 문을 굳게 걸어 잠근 뒤였다. 가족의 유대라는 게 이렇게 허약했나 싶어 참담하기도 했지만 더 이상 어쩔 수가 없었다. 이후 수경은 성민의 아내와 가끔 전화도 하고 대서의 엄마는 2달에 한 번꼴로 성민네 집에 가서 며칠씩 지내다 돌아오곤 했지만 성민은 절대로 대서와 직접 대면하지 않았다. 당연히 명절이나 제사 같은 행사도 대서가 혼자 치러야 했고 그럴 때마다 길게 내쉬는 엄마의 한숨 소리가 대서의 귀에 가시처럼 날아와 박혔다. 차들이 조금씩 밀리고 있다. 아직 밀릴 때가 아닌데라고 생각하며 대서는 통에서 목캔디를 꺼낸다. 그는 벌써 목캔디를 3개째 빨아먹고 있다. 가슴은 좀처럼 진정될 기미가 안 보인다. 아무래도 조만간 병원에 한번 가봐야 될 것 같다. 부정맥이란 단어가 불쾌하게 머릿속을 스치지만 애써 생각을 지워낸다. 심장이 약한 것은 단지 집안 내력일 것이다. 엄마도 툭하면 심장이 두근거린다고 구심인지 뭔지 아는 약을 늘 챙겨두었다. 이때 갓길로 사이렌을 울리며 견인차가 쏜살같이 달려간다. 어머, 사고 난 거 아냐? 등을 의자에 기대고 있던 수경이 견인차를 쳐다보며 말한다. 그녀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견인차 뒤로 순찰차 한 대가 역시 사이렌을 시끄럽게 울리며 옆으로 지나간다. 대서는 저도 모르게 긴장이 되어 백미러를 통해 수경과 경아를 힐끗 쳐다본다. 차 안에만 있는 게 갑갑한지 연신 몸을 뒤치던 경아도 차창에 얼굴을 갖다 대고 순찰차가 사라지는 것을 지켜본다. 경아는 백미러를 통해 대서와 눈이 마주치자 눈을 동그랗게 뜨고 물어본다. 아빠 사고 난 거야? 그런가 봐. 그러니까 너도 차에 타면 항상 안전벨트 매고 찻길 건널 때 잘 보고 건너야 돼. 좌우로 2번씩 알았어? 대서는 이 기회에 경아에게 경각심을 일깨워주고 싶어 하지만 경아는 별 관심이 없는 듯 하품을 하며 기지개를 켠다. 그녀는 또래 여자애들답지 않게 거칠고 그악스러운 데가 있다. 그래서 늘 시끄럽고 사고를 자주 치는 편이다. 그런 점에서는 수경을 많이 닮았다. 지난달에는 앞에 앉은 여자아이가 입은 초록색 원피스를 뒤에서 잡아당겨 허리까지 푹 찢어놓았다. 문제는 그 옷이 40만 원짜리였다는 것이다. 세상에 그렇게 촌스러운 원피스가 40만 원이라니. 옷값으로 30만 원을 물어준 수경은 일주일 내내
그 얘기를 하며 억울해했다. 과연 얼마 지나지 않아 곧 사고 현장이 나타난다. 멀리 순찰차가 보이고 어느새 달려왔는지 갓길엔 견인차가 세 대나 늘어서 있다. 도로를 통제하는 교통경찰은 구경하느라 지체하는 차들을 향해 빨리 지나가라고 연신 경광봉을 흔들며 호루라기를 불어댄다. 사고 현장에 더 가까이 다가가자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옆구리가 완전히 찌그러든 채 길가에 처박혀 있고 10여 미터 떨어진 곳에 화물트럭 한 대가 옆으로 뒤집혀 있다. 안에서 사람을 꺼내는지 경찰들이 입구에 몰려 있다. 누군가는 무전기에 대고 다급하게 뭔가 지시를 하고 있다. 경아야, 보지 마. 대선은 백미러로 경아 쪽을 쳐다보며 단호하게 외친다. 어머, 어머. 저거 어떻게 해? 저 피 좀 봐. 수경은 차창에 얼굴을 한껏 붙인 채 밖을 보고 있고 경아도 그 틈을 비집고 밖을 내다보기 위해 애를 쓴다. 경아야, 보지 말라니까. 급기야 대서가 버럭 소리를 지른다. 당신 뭐해? 빨리 애 눈 가려. 그리고 당신도 보지 마. 대서가 뒤를 돌아보며 수경을 다그친다. 그제야 수경이 경아의 눈을 가리지만 정작 자신은 밖을 내다보며 계속 중계를 한다. 쯧쯧쯧, 어떻게 해? 저 여자 죽은 것 같아. 움직이지도 않아. 대선은 애써 고개를 돌리고 있지만 어느새 그의 머릿속에선 끔찍한 영상이 스쳐 지나갔나. 축 처진 몸뚱이와 머리카락을 타고 흘러내리는 붉은 피. 앞에 있는 차들은 여전히 구경을 하느라 천천히 기어가고 있다. 대선은 신경질적으로 경적을 눌러댄다. 미친놈들, 구경할 게 뭐 있다고 빨리 안 가고. 어머, 안에 애도 있는 것 같아. 아직 앰뷸런스도 안 왔잖아. 빨리 앰뷸런스가 와야 되는데. 수경의 중계는 계속된다. 깨진 아이의 머리 사이로 들여다보이는 희끗한 뇌수, 차 밑바닥에 쏟아져 내린 장기들. 경적을 누르고 있는 대선은 자신의 감각기관이 누군가에 의해 강제로 조정되고 있는 듯한 기분이 든다. 앞에 밀려있던 차들이 겨우 빠져나가자 대선은 사고 현장에서 도망치듯 힘껏 엑셀러레이터를 밟는다. 길게 늘어선 차들의 행렬은 도무지 움직일 기미조차 안 보인다. 이따금씩 맞은편으로 지나가는 차들의 헤드라이트 불빛이 쓴벅거리는 대서의 눈을 자극한다. 대서는 백미러를 힐끗 쳐다본다. 수경은 입을 조금 벌리고 머리를 뒤로 기댄 채 눈을 감고 있고 경아는 수경에게 기대 잠들어 있다. 광주를 조금 벗어나 들른 순두부집에서 경아는 음식 투정을 부리다 급기야 수경에게 혼이나 울음보를 터뜨렸다. 대서는 식당에서 얼마 먹지도 않은 순두부가 얹히는 느낌에 손바닥으로 배를 문지른다. 그래도 정말 다행이야. 순두부집에서 수경이 김치를 한쪽 집어 입에 넣고 와삭와삭 씹으며 말했다. 뭐가? 대서가 물을 마시며 퉁명스럽게 물었다. 그는 사고 현장을 애써 외면했지만 보지도 않은 끔찍한 광경들이 내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아 순두부와 밥을 반도 먹지 않고 남겼다. 만약에 우리가 조금만 일찍 출발했더라면 아까 그 차 대신에 우리가 사고를 당했을 수도 있잖아. 그런 게 어디 있어? 대서는 하얀 순두부를 보는 것만으로도 인체의 어느 한 부분이 연상되어 순두부가 담겨있는 그릇을 옆으로 슬쩍 밀어놓았다. 그렇잖아. 우리는 진짜 운이 좋은 거야. 어휴, 생각만 해도 끔찍해. 대서는 뻐근해진 뒷목을 어루만진다. 슬금슬금 기다시피 진행하는 앞차의 꽁무니를 따라가는 동안 그의 머릿속에선 길가에 부서진 채 처박혀 있는 자동차의 비극과 갑작스런 죽음, 그리고 그때 그냥 동생에게
돈을 융통해 줄 걸 그랬다는 새삼스런 후회와 동생에 대한 서운함 등 여러 생각과 감정들이 구더기처럼 바글거린다. 오 하나님, 제발 차가 막히지 않게 이 길을 30차선쯤으로 뻥 뚫어주세요. 자, 대서가 뒤를 힐끗 돌아보며 수경에게 묻는다. 아니, 수경이 가라앉은 목소리로 대답한다. 대서는 무슨 말이든 해야겠다고 생각하지만 선뜻 입을 떼지 못한다. 아직도 막혀? 수경이 여전히 눈을 감은 채 되묻는다. 내가 운전할까? 아냐, 됐어. 조금씩 움직이던 차들이 다시 멈춰서자 대서는 기어를 풀고 운전대에서 손을 뗀다. 잠시 후 대서가 묻는다. 당신 남자 있어? 응. 뭐라고? 수경이 기지개를 켜다 멈칫하며 묻는다. 남자 있냐고? 남자. 그래, 만나는 남자 있냐고. 대서는 막상 입을 떼니까 별거 아니군 하는 생각을 하며 자신이 비로소 바람 피우는 아내를 둔 남편의 역할을 맡았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흥. 수경은 몇 번 어이없다는 듯 콧소리를 낸다. 대서는 백미러를 통해 수경의 눈치를 살핀다. 잠시 침묵. 수경이 먼저 입을 연다. 무슨 소리야, 그게? 없으면 말고. 대서가 시큰둥하게 받는다. 다시 침묵. 이번에도 수경이 먼저 입을 뗀다. 뭔가 마음의 준비를 한 듯 차분하다. 왜 그래? 어디서 무슨 얘기 들었어? 아니, 근데 왜 물어봤어? 그냥 물어봤다니까. 그래도 뭔가 이유가 있으니까 물어봤을 거 아냐. 괜히 왜 물어봐. 수경이 점점 날카로워진다. 대서가 내뱉듯 한마디 던진다. 유형구가 누구야? 유형구. 수경이 반문을 하더니 곧 코웃음을 친다. 대단한 걸 알아내셨네. 유형구가 누구야? 대서가 노련한 형사처럼 차분하게 다시 반복한다. 우리 가게 손님. 수경도 달고 다른 범죄자처럼 곧바로 응수한다. 손님하고 전화통화를 그렇게 매일 하나? 대서는 비꼬는 듯한 자신의 말투가 싫어진다. 이런 식으로는 아무 문제도 해결할 수가 없다. 수경은 다시 을 몇 번 반복한다. 당신 심부름센터 직원이라도 고용했어? 남의 통화 내역은 어떻게 알았어? 솔직히 말해봐. 유형구하고 무슨 사이야? 대서는 백미러를 통해 수경을 힐끗 쳐다본다. 하지만 수경은 고개를 숙인 채 말없이 잠들어 있는 경아의 머리카락을 쓸어넘긴다. 대서가 목캔디를 하나 더 입에 넣은 후 애써 마음을 가라앉힌다. 두 사람은 잠시 말이 없다. 그리고 얼마 뒤 대서가 먼저 입을 연다. 그냥 우연히 알게 된 거야. 당신을 의심했던 것도 아니고 뒤를 캐보려고 그런 것도 아냐. 그제야 수경이 백미러를 통해 대서를 쳐다본다. 대서는 자신이 왜 먼저 변명을 해야 하는지 억울한 생각이 들어 저도 모르게 말투가 어색해진다. 어떻게 된 거냐 하면 전에 회사 다닐 때 알던 선배가 있는데 술자리에서 그러더라고. 자기 친구가 있는데 그 선배의 고등학교 동창이래. 그런데 젠장, 뭐가 이렇게 복잡하지. 아무튼 그 친구가 통신회사에 다닌다는 거야. 그래서 그 친구한테 부탁하면 통화 내역을 뽑아줄 수 있다는 거야. 그러면서 나한테 혹시 알아보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언제든지 자기한테 부탁을 하래. 처음엔 그냥 웃으면서 농담처럼 생각했는데 갑자기 당신이 누구랑 통화하는지 궁금하더라고. 언제부터 나한테 그렇게 관심이 많았어? 수경은 여전히 도끼를 품은 말투다. 내 말 끝까지 들어봐. 대서가 버럭 소리를 지르자
경아가 잠결에 몸을 뒤척인다. 대선은 찔끔해져서 입을 다물고 수경은 경아의 어깨를 토닥여준다. 아무튼 그랬어. 그래서 알게 된 거야. 대서가 힘겹게 설명을 마친다. 그러니까 애초에 나를 왜 의심했는지 난 그게 알고 싶어. 의심한 게 아니라 그냥 궁금해서 그랬다니까. 그냥 궁금한 게 어디 있어? 궁금하면 나한테 물어보면 되잖아. 그래서 지금 물어보고 있잖아. 내가 언제 당신 속인 적 있어? 그거야. 대서가 시니컬하게 대답한다. 나도 모르지. 좋아. 당신 마음대로 생각해. 나를 의심하든 말든 난 더 이상 할 얘기 없으니까. 수경이 입을 다물었다 잠시 후 우라통이 터진다는 듯 다시 입을 연다. 아니, 그 선배가 뭔가 하는 사람은 왜 자기가 나서서 남의 사생활을 캐고 다니는 거야? 그렇게 할 일이 없대? 선배가 아니라 선배 친구라니까. 누가 됐든 그렇잖아. 회사 직원이라고 그렇게 마음대로 남의 통화 내역을 유출해도 돼? 그거 불법 아냐? 수경이 점점 열을 올린다. 남자들이 모여서 째째하게 남의 마누라 통화 내역이나 캐보고. 유치해, 진짜. 내가 미쳤어? 선배한테 내 마누라 통화 내역 알아봐 달라고 그러게. 그냥 아는 사람 부탁이라고 했지. 왜 마누라라고 못 그랬어? 그건 창피한 줄 아나 보지. 사람이 그럴 수도 있잖아. 누구나 그런 생각 안 해. 기회가 없어서 못하는 거지. 궁금한 건 다 마찬가지야. 당신은 내가 밖에서 뭐하고 다니는지 안 궁금해? 대서가 애써 반격을 시도한다. 궁금해도 난 안 물어보잖아. 상갓집이라고 그러면 상갓집인가 보다 하고 야근이라고 그러면 야근인가 보다 하지. 내가 언제 당신한테 꼬치꼬치 캐물은 적 있어? 그거야 나를 사랑하지 않으니까 그렇겠지. 대서는 갑자기 자신의 입에서 튀어나온 사랑이란 단어가 너무나 생경해 스스로 놀란다. 수경도 잠시 할 말을 잃은 듯 고개를 돌려 창밖을 내다본다. 대서는 담배를 한 대 피우고 싶은 생각에 옆에 놓아둔 담뱃갑을 만지작거린다. 힐끗 백미러를 쳐다보면 수경은 다시 눈을 감은 채 의자에 머리를 기대고 있다. 앞차가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하자 핸드브레이크를 풀고 다시 기어를 넣는다. 분당으로 넘어가는 길가에 작은 간이 휴게소 앞에 대서는 차를 세운다. 그는 화장실을 향해 걸어가며 담배를 피워 문다. 화장실 안은 깨끗하며 차가운 기운이 감돈다. 잠시 후 그는 볼일을 마치고 밖으로 나와 매점 밖에 설치된 자판기에서 커피를 한 잔 빼든다. 도로에는 여전히 차들의 행렬이 끝이 보이지 않게 늘어서 있다. 커피를 마시며 대서는 저만치 주차해 놓은 자신의 차를 바라본다. 어둠에 가려 수경의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그는 수경과 자신 사이에 갑자기 낯선 공간이 생겨난 기분이 든다. 두 사람은 이제 그 공간을 사이에 두고 멀찌감치 떨어져 서로를 바라보고 있다. 대서는 문득 동생의 얼굴이 떠오른다. 어릴 때 아버지는 그들 형제를 합기도 도장에 보냈다. 하고 많은 태권도 도장을 마다하고 굳이 집에서 멀리 떨어진 합기도 도장을 보낸 이유는 순전히 경제적인 이유였다. 아버지 생각의 합기도는 수강료를 한 번만 내고도 유도와 태권도, 가라테, 쿵푸 등 온갖 무술을 한꺼번에 배울 수 있는 매우 경제적인 무술이었다. 대서는 서너 달 다니다 제풀에 지쳐 그만뒀지만 성민은 합기도에 재미를 붙였는지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거의 하루도 안 빼먹고 도장을 다녔다. 성민은 해병대를 제대한 뒤 선배가 운영하는 도장에서 사법 노릇을 하다 결국 자신의 도장을 열었다. 얼마 전 수경이 전해준 소식에 의하면
최근엔 수강생이 제법 늘어 어려운 고비를 넘었을 뿐 아니라 아이들을 태우고 다닐 승합차도 새로 구입했다고 한다. 대선은 갑자기 성민의 얼굴이 못 견디게 그리워진다. 그는 주머니 속에서 핸드폰을 만지작거리며 불현듯 성민이 자신의 전화를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든다. 아버지 무덤 앞에 꽃다발을 놓고 간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그것은 일종의 사인이다. 성민은 그런 식으로 자신의 마음을 전달하고 싶었을 것이다. 그는 핸드폰을 꺼내 폴더를 열고 동생에게 전화를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잠시 망설인다. 그리고 오래전부터 하고 싶은 말들이 입가를 맴돈다. 너를 무시한 것은 형의 입장에서 늘 어쩔 수 없이 동생에 대한 걱정이 지나치게 많아서였으며 너를 도와주지 못한 것은 세상의 여느 형들처럼 나 또한 그들의 동생들이 기대하는 바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고 무능한 때문이고 내가 대학을 나오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지금도 마음 아파하고 있다고. 또한 내가 원하는 것은 단 한 가지, 내가 잘 살아주는 것뿐이며 언제나 그렇듯이 지금도 여전히 너를 걱정하고 있다고. 핸드폰의 폴더를 열고 화면을 들여다보던 대선은 금방이라도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처럼 가슴이 뻐근해진다. 하지만 곧 그의 귓가에는 오래전 마지막으로 통화했을 때 들었던 성민의 차가운 목소리가 다시 들리는 듯하다. 대선은 자신의 사과에도 불구하고 성민이 여전히 자신을 거절할까봐, 그래서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 이어질까봐 두려워진다. 잠시 망설이며 머릿속에서 동생의 전화번호를 떠올리는데 문득 밝게 빛나던 핸드폰의 화면이 어두워진다. 대선은 자신이 불빛도 없는 허허벌판에 홀로 서 있다는 느낌이 든다. 그는 핸드폰의 폴더를 닫고 차를 향해 천천히 걸어간다. 우리 이혼해. 대서가 서울에 들어선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수경이 말한다. 눈앞에는 차츰 안개가 끼고 있다. 왜 이혼해? 대서가 백미러로 수경을 쳐다보며 말한다. 수경은 대답이 없다. 결혼 초창기에 이혼이라는 말이 나왔을 때 대서는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지만 이젠 별로 놀랄 일도 아니다. 뭔가 이유가 있어야 이혼을 할 거 아냐. 대서가 차분해지려고 노력하며 차분하게 말을 한다. 수경이 크게 한숨을 내쉬더니 고개를 돌린다. 대서는 지금이 그들에게 중요한 순간이라는 것을 알지만 4년 전 동생이 돈을 융통해달라고 했을 때처럼 이 상황을 자신이 원하는 대로 통제할 자신이 없어진다. 그 남자는 누군데? 당신이랑 사귀는 사이야? 대서가 좀 더 부드럽게 묻는다. 그냥 가게 손님이라고 했잖아. 수경은 절대로 변명 따위는 하지 않겠다는 투로 뻣뻣하게 대답한다. 당신이랑 하루도 안 빼놓고 매일 통화하는 남자가 누구냐고 물어본 게 잘못된 거야? 대서는 다시 조바심이 난다. 아니, 그럼 당신은 남편인 나한테 그 남자가 누구인지, 둘이 어떤 관계인지 해명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 아냐? 대서는 더 단호해져야 할지 아니면 좀 더 차분해져야 할지 판단을 할 수가 없다. 당신한테 변명해봐야 소용없잖아. 당신은 이미 내가 그 사람이랑 바람을 피우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수경이 항의하듯 대답을 한다. 대서는 그 순간 자신이 잘해낼 수도 있다는 기분이 든다. 왜 그렇게 생각해? 난 그냥 물어본 거야. 당신은 솔직하게 대답만 하면 돼. 당신이 내 생각을 어떻게 안다고 그래? 수경이 잠시 침묵을 지키다 대답한다. 우리 가게 손님이라고 그랬잖아. 그래. 그런데 왜 매일 통화를 하냐고. 다시 가슴이 뛰기 시작한다. 그는 두 사람이 하루 종일 돌아다녀도 언제나 제자리로 돌아오는 미로에 갇혀있는 기분이 든다.
그 사람이 전화하는 거야. 왜? 그냥 나랑 통화하고 싶대. 당신하고 만나자고. 아니, 그냥 통화만 하고 싶대. 그래서? 뭐가 그래서야? 수경이 짜증을 낸다. 자꾸 전화하는 걸, 그럼 나보고 어쩌라고? 당신이 받아주니까 그놈이 자꾸 전화하는 거 아냐? 대서도 목소리가 높아진다. 수경, 다시 침묵. 당신은 어째? 그 사람하고 통화하는 게 좋아? 잠시 후 대서가 다시 묻는다. 그냥 편해. 수경이 잠깐 머뭇대다 대답한다. 뭐가? 그 사람이랑 얘기하는 거. 그래서 당신이 믿거나 말거나 그 사람이랑 그런 관계 아냐. 눈앞의 안개가 짙어질수록 대서는 점점 더 가슴이 답답해진다. 그는 사탕을 하나 꺼내 입에 넣는다. 성산대교를 지나 자유로에 접어들자 안개는 더욱 짙어져 있다. 대서는 안개등과 비상등을 켜고 시속 40km로 천천히 차를 몰고 있다. 이따금씩 비상등을 켠 차들이 옆으로 휙휙 지나간다. 다들 너무 빨리 달리고 있다. 대서의 앞에 가고 있는 자동차 뒤 유리창 스티커에선 아이가 타고 있어요란 글자가 노랗게 반짝인다. 대서는 그 말이 우리는 지금 행복해요. 그러니 제발 우리의 행복을 해치는 위험한 지질랑은 하지 말아주세요라는 의미라고 생각한다. 경아가 태어났을 때 대서도 카센터에 가서 노란 바탕에 크고 귀여운 글씨로 쓰여 있는 아이가 타고 있어요를 사다 붙였다. 그때 그는 처음으로 세상이 완전하다는 느낌을 가졌다. 그리고 어떤 절대자에 의해 그의 가족이 보호받고 있다는 기분도 들었다. 하지만 몇 년 사이에 많은 게 변했다. 이젠 작은 충격만 와도 곧 부서질 것처럼 그들을 감싸고 있는 막이 너무 얇아져 있다. 그리고 원래 그들이 있어야 할 자리에서 점점 멀어지는 기분이 든다. 교회에 다니는 이모가 입버릇처럼 말하는 시험에 든다라는 말이 바로 이런 의미일까? 승합차 한 대가 차선을 바꿔 대서의 차 바로 앞으로 끼어들었다가 쏜살같이 안개 속으로 사라진다. 대서는 입에서 욕이 튀어나올 뻔한다. 그는 세상이 부드러운 스펀지와 발포수지, 우레탄 같은 것들로 이루어졌으면 하고 바라지만 세상은 점점 더 빨라지고 딱딱하고 날카로워지고 있다. 대서는 안개 속에서 이혼에 대해 생각한다. 그리고 경아의 양육 문제와 주변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해야 할지에 대해서도 생각해 본다. 어느 것 하나 쉬운 게 없다. 만약에 이혼을 한다면 위자료 문제는 어떻게 할까? 무엇보다도 그 유영구라는 놈을 어떻게 할지도 생각해 본다. 만약에 그 놈이 우리 가족의 행복을 해친 놈이라면 그 놈은 죽어 마땅하다고 울컥하며 난데없는 사리가 치밀기도 한다. 대서는 백미러를 통해 수경을 힐끗 돌아본다. 어둠 속에서 수경은 눈을 감고 있다. 그 사이 잠이 들었는지 기척이 없다. 대서는 수경의 입 주위에 생기기 시작한 희미한 주름을 발견한다. 그는 뭔가 말을 걸려다 그만둔다. 어차피 지금은 그 무엇도 정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대서는 자신의 인생이 안개 속에서 어디론가 제멋대로 흘러가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갑자기 코앞에서 희끗한 물체가 나타난다. 대서는 급히 브레이크를 밟는다. 덜컥하고 심장이 잠깐 멎는 기분이다. 거대한 물체는 마치 안개 속에서 불쑥 솟아나기라도 한 것처럼 대서의 시야를 가로막고 있다. 그는 길 한복판에 차를 멈춘 채 방금 눈앞에서 호련히 솟아난 물체의 정체를 알기 위해 고개를 앞으로 내민다. 시내에는 차들이 한 대도 보이질 않는다. 힐끗 시계를 보니 새벽 2시가 가까워져 있다. 안개에 가려진 상가와 아파트들은
희미한 형체만 드러나 무너진 폐허처럼 보인다. 대서가 가만히 앞을 바라보니 앞의 물체는 그 자리에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매우 천천히 움직이고 있다. 물체가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면서 전체의 윤곽이 드러나자 대서는 그것이 거대한 배라는 것을 깨닫는다. 그 배는 하얀 돛을 달고 안개 속을 향해 미끄러지듯 천천히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 도대체 도심 한복판에 웬 배가 있는 걸까? 대서는 고개를 갸우뚱한다. 대서는 현실에서 한 번도 그런 모양의 범선을 본 적이 없다는 사실을 떠올린다. 아마도 잡지나 텔레비전에서 보았을지도 모르지. 콜럼버스가 인도를 찾아 대서양을 건넜다는 범선이 이런 배였을까? 그런데 이 배는 어디로 가고 있는 거지? 대서는 다시 기어를 넣고 천천히 배의 뒤를 따라간다. 안개에 가려져 전체의 윤곽이 선명하게 드러나지는 않지만 유선형의 배는 신비로운 느낌이 들 만큼 아름답다. 선미 부부는 용골이 있는 곳에서 한껏 하늘을 향해 치솟아 있다가 곡선으로 날렵하게 휘어져 내려오고 세 개의 마스트에 걸려있는 하얀 돛은 아래로 넓게 퍼져 안개 속에서 우아하게 일렁이고 있다. 대서는 홀린 듯 천천히 운전을 하며 배의 뒤를 따라간다. 안개 속을 천천히 운전해가는 동안 대서는 세상에 오로지 그들의 가족만 존재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 그리고 자신에게 닥친 모든 상황이 안개 속에서 운전을 하는 것처럼 천천히 지나가길 바란다. 대서는 뒤를 돌아본다. 수경은 차창에 머리를 기댄 채 잠들어 있고 경아가 언제 깨었는지 눈을 반짝이며 배를 바라보고 있다. 너 언제 일어났어? 아까. 경아는 눈을 앞에 고정한 채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한다. 대서는 어린애답지 않은 경아의 눈빛이 낯설게 느껴진다. 경아가 갑자기 훌쩍 커서 어른으로 성장해버린 것 같다. 아빠, 근데 왜 배가 있어? 배는 바다에 있는 거잖아. 그렇지. 배는 바다에 있는 거지. 아니면 강에 있거나. 대서는 뒤를 힐끗거리며 경아와 이야기를 나눈다. 근데 지금 저 배는 어딘가로 가고 있는 거야. 어디로? 경아가 묻는다. 몰라, 나도. 어디로 가는지 한번 물어볼까? 사람도 타고 있어? 아마 그렇겠지? 대서가 애매하게 대답하지만 경아는 고개를 끄덕인다. 대서는 일정한 속도를 유지한 채 뒤에서 천천히 배를 따라간다. 도심 한복판에 호련히 나타난 배의 존재가 더 이상 이상하다는 생각도 들지 않는다. 경아는 입을 다물고 더 이상 말이 없다. 한동안 배의 뒤를 따라가던 대서는 우회전을 해야 할 사거리에서 차를 멈춘다. 배를 바라보던 그는 알 수 없는 숭고한 감동에 길게 한숨을 내쉰다. 잠시 멈춰있던 배는 파란 신호등이 켜지자 다시 앞으로 천천히 나아가기 시작한다. 대서는 신호등 아래 차를 세워놓은 채 움직이지 않는다. 멀리 안개 속으로 배의 뒷모습이 서서히 사라지고 있다. 아빠, 파란불인데 왜 안 가? 뒷자리에서 경아가 묻는다. 응, 그래, 가야지. 대서는 고개를 끄덕이지만 기어를 넣는 것도 잊은 채 그 자리에 멈춰서서 움직이지 않는다. 작품 해설입니다. 안개 속을 항해하는 우리들의 슬픈 자화상. 가을의 문턱에서 뜨거운 여름의 열기가 채 가시지 않은 어느 날, 우리는 꽉 막힌 도로 위에서 대서의 가족을 만납니다. 소설은 명절을 앞두고 성묘를 하러 가는 길, 좁은 차 안이라는 밀폐된 공간에서 시작됩니다. 운전대를 잡은 가장 대서는 단순히 차를 모는 것이 아니라 불안과 피로, 그리고 가족이라는 무거운 짐을 싣고 위태로운 고개를 하는 듯 보입니다.
꽉 막힌 도로 위에서 옴짝달싹 못하는 그의 처지는 마치 출구 없는 미로에 갇힌 현대인의 초상과도 같습니다. 이 작품은 겉으로는 평범해 보이는 한 가족의 성묘 가는 길을 그리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소통의 부재와 경제적 압박, 그리고 균열이 가기 시작한 부부 관계가 날카롭게 도사리고 있습니다. 대선은 규칙을 지키고 남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려 애쓰는 인물입니다. 그는 행복해지기를 원하기보다 단지 불행해지는 게 두려운 나이가 되었다는 서술에서 알 수 있듯 삶의 야심보다는 안전을 택한 소시민입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의 바람대로 정돈되어 있지 않습니다. 난폭하게 끼어드는 트럭과 욕설이 오가는 도로 상황은 그가 통제할 수 없는 거친 세상을 대변합니다. 차 안의 공기는 바깥 세상보다 더 숨이 막힙니다. 아내 수경은 남편의 운전 실력을 타박하고 딸 경아는 천진난만하게 소란을 피웁니다. 이 좁은 공간에서 서로의 살이 닿을 듯 가깝지만 마음의 거리는 아득히 멉니다. 특히 대서의 마음을 짓누르는 것은 고향에 두고 온 듯한 동생 성민과의 불화입니다. 돈 문제로 다투고 연을 끊다시피 한 동생. 그러나 아버지의 무덤 앞에 먼저 다녀간 흔적을 보며 대서는 가슴이 덜컥 내려앉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가장 큰 상처를 주고 그 상처 때문에 오히려 자신이 더 아파하는 아이러니를 작가는 예리하게 포착해냅니다. 동생에게 건네지 못한 사과와 해명, 그리고 여전히 동생을 걱정하는 형의 마음은 풀지 못한 숙제처럼 대서의 가슴에 응어리져 있습니다. 소설의 긴장감은 귀갓길 안개 속에서 절정에 달합니다. 성묘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 대서는 아내 수경에게 의심스러운 남자 유영구의 존재를 묻습니다. 판도라의 상자를 여는 심정으로 던진 질문이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모호하고 허무합니다. 수경은 불륜을 명확히 인정하지도 그렇다고 속 시원히 부정하지도 않은 채 그저 편해서 통화한다고 말합니다. 이 대화에서 느껴지는 건 분노보다는 깊은 체념과 쓸쓸함입니다. 부부 사이에 생긴 낯선 공간, 서로를 타인처럼 바라보게 되는 그 서늘한 순간을 작가는 안개라는 장치를 통해 시각적으로 형상화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짙은 안개 속에서 소설은 지극히 현실적인 이야기에서 환상적인 영역으로 넘어갑니다. 꽉 막힌 도로 위 도심 한복판에 거대한 범선이 나타난 것입니다. 바다도 강도 아닌 도로 위를 미끄러지듯 나아가는 하얀 돛을 담배. 이 비현실적인 광경 앞에서 대서는 공포보다는 숭고한 감동을 느낍니다. 왜 하필 배였을까요? 어쩌면 그 배는 대서가 그토록 벗어나고 싶었던 현실, 꽉 막힌 도로와 책임감, 아내와의 불화, 동생에 대한 죄책감으로부터 그를 데려가 줄 구원의 은유일지도 모릅니다. 혹은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찾아 떠났듯 지금의 비루한 현실 너머 어딘가에 있을 새로운 삶에 대한 갈망이 만들어낸 신기루일 수도 있겠지요. 대서는 그 배를 따라 홀린 듯 운전합니다. 배를 따라가는 동안만큼은 세상에 오로지 그들 가족만 존재하는 것 같은 착각에 빠집니다. 그 순간만큼은 이혼 이야기나 돈 걱정, 끔찍한 교통사고의 기억이 모두 안개 속으로 사라집니다. 딸 경아 역시 그 배를 보며 눈을 반짝입니다. 순수한 아이의 눈에 비친 배와 삶의 무게에 짓눌린 가장의 눈에 비친 배는 서로 다른 의미겠지만 두 사람 모두 그 순간만큼은 현실의 중력에서 벗어나 있습니다. 신호가 바뀌어도 출발하지 않고 멀어지는 배를 바라보는 대서의 마지막 모습은 긴 여운을 남깁니다. 그것은 단순한 멍함이 아니라 쳇바퀴 같은 삶에서 잠시 멈춰서서 자신의 영혼을 들여다보는 짧은 휴식처럼 느껴집니다.
이 소설을 읽으며 저는 문득 지난 명절의 고속도로를 떠올렸습니다. 끝도 없이 늘어선 붉은 미등의 행렬 속에서 느꼈던 그 막막함이 대서의 감정과 겹쳐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두 각자의 차를 타고 인생이라는 도로를 달립니다. 때로는 난폭 운전자가 끼어들고 때로는 짙은 안개 때문에 한치 앞도 보이지 않습니다. 대서처럼 저 역시 행복을 쫓기보다는 불행을 피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며 살아온 것은 아닌지 되돌아보게 됩니다. 안전벨트를 매고 규정 속도를 지키며 살아가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언제나 일탈을 꿈꾸는 또 다른 자아가 숨쉬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대서가 동생에게 전하지 못한 진심을 되뇌는 장면에서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사랑한다는 말, 미안하다는 말은 왜 항상 입안에서만 맴돌다가 타이밍을 놓쳐버리는 걸까요? 우리는 가장 소중한 사람들에게 가장 인색하게 굴곤 합니다. 자존심 때문에 혹은 언젠가 기회가 있을 거라는 안일한 생각 때문에 화해를 미루다 보면 결국 남는 것은 후회뿐이라는 사실을 이 소설은 아프게 꼬집습니다. 동생이 놓고 간 꽃다발을 보며 무너져 내리는 대서의 마음이 제 마음 같아서 한참 동안 페이지를 넘길 수 없었습니다. 또한 아내와의 관계에서 오는 단절감은 현대 부부의 서글픈 자화상을 보는 듯 했습니다. 한 공간에 있지만 서로 다른 곳을 바라보는 두 사람. 대화는 겉돌고 진심은 닿지 않습니다. 대서가 아내에게 다른 남자의 존재를 물었을 때 그가 확인하고 싶었던 것은 아내의 부정이 아니라 어쩌면 자신이 여전히 사랑받고 있는가에 대한 확인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사랑이라는 단어가 스스로에게 생경하게 느껴질 만큼 메말라버린 그의 감정이 안개 낀 도로 위에서 더욱 쓸쓸하게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작가는 우리를 절망 속에 버려두지 않습니다. 마지막에 등장한 환상적인 배는 비록 현실의 문제를 해결해주지는 못하지만 적어도 우리에게 숨 쉴 틈을 제공합니다. 팍팍한 현실 위를 유유히 떠가는 배의 이미지는 우리 삶에도 설명할 수 없는 신비와 아름다움이 숨겨져 있음을 암시하는 듯합니다. 대서가 배를 보며 느꼈던 숭고한 감동은 고단한 삶을 버티게 하는 힘이 돈이나 성공이 아니라 가끔씩 찾아오는 마법 같은 순간들임을 깨닫게 해줍니다. 저도 가끔은 멈춰서서 제 인생의 안개 속을 들여다보고 싶습니다. 그곳에 저만의 하얀 배가 지나가고 있을지 모르니까요. 신호등이 바뀌어도 멍하니 서 있던 대서처럼 앞만 보고 달리는 것을 멈추고 잠시 내 마음이 어디로 흐르고 있는지 바라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 소설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냐고, 그리고 당신의 차 안에 함께 타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들여다본 적이 있냐고 말입니다. 안개 자욱한 가을밤, 이 쓸쓸하고도 아름다운 이야기가 지친 당신의 어깨를 조용히 감싸주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겪는 불화와 고독이 혼자만의 것이 아님을, 그리고 그 안개 너머 어딘가에는 우리를 기다리는 돛담배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품어봅니다. 여기까지 명절을 앞두고 읽어본 천명관 단편소설 세일링이었습니다. 책 읽어주는 사람들 문학 오디오북 구독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